친일파 정도 쓰자. 뭘 청산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죽여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저 상황. 직결 처형해야죠. 근데 한 번에 때려 죽이려면 기회는 그때밖에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쵸.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역사 속 인물을 내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65화 방송 시작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주환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원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검지 작가가 오프닝 토크로 준비해 준 게 있는데 네. 오늘 왠지 뭐 진행자가 보시기에 네, 별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네. 패스해서 예. 저도 뭐 안 할 때가 더 많았어요. 프리패스권.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패스해도 됩니다. 네. 작가가 보면 기분 나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상처받지 않을까?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 안 안 보니까.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저 네. 독단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사전에 좀 얘기를 예, 해서 예, 예. 오늘 네. 주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이 얘기부터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차피 뭐 작가가 해준 오프닝 안 할 거면 네. 이 책 이야기. 아. 네. 정말 멋지지 꿰뚫는 않습니까? 세계사. 네. 자 우리 그 김재원 쌤네 회사에서 출간을 하셨고 네. 쓰신 거는 또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네. 김효성이라는 역사쌤이랑 같이 쓰셨고요. 네. 네. 꿰뚫는 시리즈로 네. 예, 우리 꿰뚫는 한국사를 빨아먹겠다. 정확하십니다. 그 별로 그것도 뭐 이렇게 빅히트는 아니었는데 아, 예. 빅히트 그 정도면 많이 팔렸습니다. 네. 잘 팔렸습니다. 아, 네, 그래도 네, 만부 네. 이상 팔렸으니까. 네, 역사책 요즘에 진짜 안 팔리거든요. 아. 근데 그 정도면 많이 자, 팔렸습니다. 꿰뚫는 한국사의 낙수 효과를 노리고 네. 꿰뚫는 세계사. 아. 네. 은혜를 좀 주세요. 네. 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네. 세계사 편이 나왔으니까 뭐 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기자님 아드님 고등학생이 이거 제 자랑 같지만 너무 좋아해요. 기자님 어떤 기자님? 저기 뭐냐 저랑 같이 방송하는 아, 기자님. 미리 드렸더니 네, 미리 드렸는데 네. 너무 본인이 볼라 그랬더니 고3 아들이 뺏어 본다고. 이 책 쓰신 선생님이 이제 김효선 선생님이 강남 바닥에서 유명한 그렇죠.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네네. 사교육 아니요. 학교 고- 선생님. 예, 고등학생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데 유명하세요? 그러게. 네. 너 그 원래 그 세계 그 역사 선생님들 자기들끼리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아. 학생들도 아는 거죠. 아, 네네네. 저는 고행 뭐 일타 과외강사 뭐 이런 아니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정통 학교 선생님. 네, 정통 네. 학교 선생님. 연구자시기도 해요.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꿰뚫는 세계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배 교수님이 책을 쓰셔서 그런지 네. 좀 의욕이 넘치셔서 맞아요. 네. 오늘 주제를 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죠. 네. 프락치란 게 확 들어와서 네. 그냥 국회에서 프락치 관련된 그 기자회견했는데 저는 다른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필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관련된 부분에서 반민특위 관련된 프락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반민특위는 결국은 경찰이 한 프락치 공작으로 와야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그게 사실은 경찰에 의한 고문 조작이다라고 해서 그걸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반민특위가 네. 나오게 돼서 해보면 어떨까 제가 올려드렸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 될 때쯤에는 많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뽑힌 사람이 이제 프락치가 아니냐라는 댓글이 오면 이 뭐야? 네. 프락치 논란이 있거든요. 맞아요. 좌파에서 심어놓은 프락치다. 예. 오죽했으면 거기 비대위원장이 네. 후보로도 안 불어요. 그냥 무슨 씨 이렇게 불러요. 그거 듣고 왔어요 지금. 프락치는 일단 러시아 말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비밀 정보원, 네. 간첩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근데 워낙 김문수 그 후보가 아 실명 그냥 빡. 까는 겁니까? 대선 후보 된 사람이 다 아는 얘기죠. 뭐. 보니까 지가 모르니까 이게 큰일인 이 줄 알았나 정도는 봐. 알 수 그 있는 정도는 알죠. 거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씨는 왜 김문수 씨? 모르죠. 아니 네. 지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뭐 씨가 후보가 됐을 아닐 수도 있고. 후보가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대선 후보일 수도 있고 뭐. 네네네.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인 노동운동가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노동운동가였었죠. 네, 노동운동자 출신이고 네. 이게 이제 그 보수 정치인으로 어느 순간 딱 갈아탔거든요. 그게 네. 본인이 이제 가족들을
그 깜빵에 계실 때 네. 노동운동 하시다가 잡혀 들어가고 깜빵에 계실 때 전향서 비슷한 편지 하나를 쓰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깜빵에서 나오시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밑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제 네. 탈바꿈을 하신 건데 그때 네. 노동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좌 쪽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주 네. 아주 열성적이셨던 분이시고요. 굉장히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향이 대단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네.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불확지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경하게 열심히 투쟁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보수 정당으로 들어갔다고. 맞아요. 저것은 큰 그림이다. 그 큰 그림이 결실을 맺어. 지금이야 결실을 맺어서 30년 언더커버. 네. 실사판 신세계. 진짜로. 네. 이거 믿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댓글에 지금 이거 무간도란 얘기가 네. 있어요. 맞아요, 진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할 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안 믿었던 분들이 많은데 네. 김문수가 보수 정당이 들어간다? 저거는 호랑이 잡으러 간다. 라고 믿으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을 속이고. 네. 근데 진짜 전향한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근데 저 본인이 이제 전향서 비슷한 편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생계 이유를 많이 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생계 이유를 댔지만 큰 그림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노동운동계의 대부 김문수 씨 믿어요. 네. 큰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이제 선거운동 포털을 만드셨는데 페이커를 흉내내면서 이게 1번 찍으라는 얘기다. 그렇죠. 뭐야 이것도 프락치야 뭐야. 아니 약간 욕을 하든가. 기호 1번! 딱!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다. 네. 어쨌든 요즘 그쪽 판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저희 방송 올라갈 땐 또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해지고요. 그러면 저희 광고 보고 와서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단 1분이면 끝나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데요.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 1833-3504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에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입니다. 네, 자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시 그리고 또 신용카드 개설하실 때도 아정당을 이용하시면 최대 혜택 받으시고 현금 보장 받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하시고 이거 현금 지금 못 받으면 손해 보는 거니까 네. 이거 뭐 누구 탓하겠어요? 그렇죠. 네, 내 잘못이지. 예. 아니 괜찮아요. 그럼요. 네. 저도 어제인가 인터넷 TV 2년 약정 끝났다고 오. 문자 왔던데 연락. 살짝 바꿔야 되겠네. 바로 아정당 네. 연락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 계속 묶여 있으면 무시당합니다. 맞아요. 아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요. 진짜 그래요. 네. 따끔하게 한 번씩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통신사도 오래 한 군데 있어봤자 혜택도 없고 오히려 옮겨 다녀야 더 많이 줘요. 맞아요. 예. 옮겨 다녀야 신규 고객이라고 이제 인지하고선 맞아요. 더 잘해주지. 연애랑 똑같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네, 밀당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수기, 뭐 인터넷, TV, 휴대폰 이런 거 다 밀당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약정 기간이 2년이야? 10년을 쏜다 그래봐. 한 통신사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주는 혜택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들 그거 다 인지하지도 못하니까 못 쓰는 사람들이 맞아요. 태반이에요. 맞아요. 근데 2년마다 왔다 갔다 했다고 쳐봐요. 옮길 때마다 지원금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 가입하면 그 통신사에서 주는 또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혜택이 많죠. 그 혜택 다 받고. 그럼 누가 봤을 때 10년 뒤에 봤을 때 누가 현명한 소비자입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중요한 사건이 또 터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량 이동을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지금이 기회다. 네. 네, 그렇게 이동하실 때 또 지원금까지 받으시려면 아정당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코털 정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털이 삐죽 튀어나오면 민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손으로 확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으로 뽑는 경우 코에 염증을 유발해서 점막이 손상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털은 생각보다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코털 정리기가 필요합니다. 핑티 스테인레스 코털 정리기는 배터리나 모터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서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스테인레스 304로 만들어서 녹슬지 않고 내구성이 좋고 오래 사용해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상하로 누르면 1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코털을 잘라줍니다. 칼날은 노출되지 않아서 코털이 찝히거나 뽑히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안전하게 잘려나갑니다. 케이스에 넣어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손쉽게 세척도 가능합니다. 독일 소비재 기업 henkel에서 처음 출시되었지만 지금은 부산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핑티몰에서 최저가로 구매해보세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물입니다. 요물. 네, 넣고 그냥 착착착 하면 그냥 다 잘려요. 네. 이게 뭐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스프링 힘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한 번 사면 거의 평생 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코털 또 삐져나오면 네. 굉장히 꼴보기 싫겠어요. 맞습니다. 예, 뽑아줘야지. 그럼 뽑으면 안 되고 안 이제 되고. 잘라야지. 네. 잘라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숨겨놓을 때가 있어요. 가끔 보이면 이렇게 넣어놓는데 아 진짜요? 이렇게 넣어놨다가 호흡이 거칠어지면 다시 또 튀어나오거든요. 손톱도 사실 전동 손톱기 있거든요. 손톱깎이. 네. 근데 그걸로 하면 맛이 없어요. 딸깍딸깍 소려줘. 네. 맞아요. 나 줘야 그 맛이 있는데 네. 코털도 그렇게 정리하면 좋죠. 네. 그런 건 다 자. 클래식이죠. 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기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손톱, 코털, 뭐 이런 거, 냄새. 네. 자, 여러분 핑티 스테인레스 코털 정리기 이거 진짜 효자입니다. 진짜 하나 사시면 평생 쓰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만듦새도 좋아요. 자, 꼭 한번 구입해서 평생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핑티 스테인레스 코털 정리기였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9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7년을 기다린 C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산삼 순백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은 어버이날입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실 때도 산삼순백 제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의 달이니까 선물할 때가 워낙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혜택도 많으니까 이 기회 이용하셔서 삼산순백의 제품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어버이날이라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 2월 즈음에서 설날이라고 M장형이 산삼순백 어머니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선물해줄까 했더니 그거 다 떨어졌다고. 다시 달라고. 드셔보시면 어르신들은 예.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비싼 걸 말씀하셨어. 네. 또 다음 주는 스승의 날 때 그쵸. 또 우리 또 네. 연세 드신 스승님한테 네. 딱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직접 배우고 있을 때는 그 안 김영란법 되죠.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돼요. 되지만 예, 그렇죠, 예. 스승님. 졸업하고 예 스승님한테 선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자, 선물할 때 많은 5월 산삼순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아휴, 네. 뭔가 이제 기운차기 시작했지만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왜 한국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민특위라고 불리는
반민특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저 국회 뿌락치 사건까지 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왜 반민특위 이야기를 하느냐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도 굉장히 지금 변혁의 시기를 네.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오히려 예전에 큰 변혁을 앞두고 실패한 사례도 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재훈 교수님이 반민특위 하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의미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네. 사실 근데 날짜도 맞아요. 맞아요. 국회 뿌락치 사건이 터진 게 5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요거를 다루기 굉장히 좋고 쭉 들어보시면 씁쓸하긴 하지만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 네. 시기였었고 이 사건이 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딱 다루기엔 너무나도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나요? 반민특위. 일단 한번 좀 멋진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재현 국회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이제 좀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48년 재현 국회에서 네. 처음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특위법이 논의될 때 이때 이제 무소속 의원이었거든요. 이구수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네.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래도 아나운서가 또 읽는 게 나을까요? 네. 여기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대한 임시정부가 저 상해로 건너갈 때 우리의 임시정부 요인을 살해한 그자가 누구인가? 우리 대한 임시정부의 요인을 살해한 자는 고등 형사들입니다. 이러한 악질 분자를 우리가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조봉암 선생의 손을 시방 본다면 어느 손을 보더라도 매디매디 안 끊어진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방금 네. 굉장히 원래 사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네. 약간 그 사투리가 섞여 있어. 구어체, 그러니까 말하듯이. 말하듯이 네. 이거 그냥 재현 국회에서 있었던 웅장하게. 이거 그냥 구수를 딴 거고 네. 정말 피를 토하는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948년입니다. 네. 사실 해방된 건 네. 1945년이죠. 3년이나 지나서 3년이나 지났는데 친일파 처벌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헌국회가 딱 열리고 거의 직후에 네.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헌국회가 딱 열렸잖아요. 5월 10일 날 이제 총선거가 있고 5월 31일에 이제 국회가 꾸려지고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호 정하고 네. 헌법 정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온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섰으니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당연히 친일파 먼저 청산해야지라고 이구수 의원이 던진 겁니다. 지금 던지기를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용서할 수 없다.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으로 조봉암 선생님 손 봐라. 네. 이렇게 고문을 했어요. 네. 이렇게 고문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잘라버린 거예요. 아. 손가락을 다 아. 자른 게 아니라 부러뜨려 갖고 네. 조봉암 선생 손이 이제 다 마디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조영사놈들. 이걸 발언했었던 사람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와 같은 또 반응을 보낸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발언이 언론에 나오면서 흥분한 우리 또 민중들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걸 이제서야 좀 해보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근데 도대체 3년 동안 왜 안 됐냐라고 하면 미군정에서 그걸 일단 용인을 했습니다.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부가 일단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이거는 처음에 일단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의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 시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친일파건 뭐 옛날에 뭐 일본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건 네. 일본 말을 쓰는 사람이고 뭔 상관이에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돼요. 무슨 일? 빨갱이 때려잡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던 사람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친일을 했더라도 심지어 친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일본인이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근데 8월 15일 날 그 해방의 분위기는 사실 일단 그 한반도 땅의 분위기는 없고요. 패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45년 8월 15일에는 그 이제 덴노죠. 네. 히로히토 덴노가 카이로 회담을 카이로 회담부터 한 그 포츠담 선언까지 쭉 이어지는 열강들의 이게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합의 내용을 내가 덴노인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네. 그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패전 뭐- 선언하는 거를 자존심이 용납을 안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용납은 할 수밖에 없죠. 미군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데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었죠. 말장난한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말장난입니다. 주체가 천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유엔군, 그러니까 유엔군이 아니죠. 이때는 연합군이죠. 네. 연합군이 제안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게가 그 선언이에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인준한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8월 말하면. 15일 날 그 흔히 땡땡치고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그겁니다. 그걸 알아들었었던 사람들은 우는 거고요.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연합군이랑 뭘 하겠다는 거지? 뭐 제안했어, 쟤네? 포츠담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뭐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그 그렇지. 다음 날 서대문 형무소랑 마포 형무소에 독립운동가들이 석방이 돼. 아. 그거 보면서 알아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아는데 네. 문제는 조선 총독부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 8월 15일, 16일 이때 미군은 안 들어옵니다. 네. 미군은 한참 뒤에 들어와요. 9월에 9월에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9월에. 그러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한반도에서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쟁에서는 졌지만 조선이 식민지인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당연하죠. 어. 왜? 이거 어디서 약속했는데? 나 아직 미군이랑 그거 약속한 적 없는데? 전쟁에서 졌다는 것만 약속했지 빠질 거라는 얘기는 한 적 없는데? 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 본국에서는 미친놈들아 빨리 돌아와. 대본영에서는 빨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미국 들어온다니까. 지금 새끼야 지금 우리 빨리 지금 그거 서명해야 돼. 빨리 들어와. 그런데 안 들어가려 그래요. 조선 주차군들은 안 들어가려 그래요. 안 들어가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저기 멀리서 전보를 치죠. 돌았니? 나가 이 새끼야. 그 지금 여의도 광장에 C-147기가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왔다가 네. 다시 간 비행기거든요. 와갖고 내렸더니 일본군들이 못한다 가라. 그래서 거기 C-47 비행기가 있거든요. 여의도 광장에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 데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접수하러 오다가 선발대인데 그 일본군들은 가는 거죠.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미 그 카이로 회담부터 해가지고 포츠담 선언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장개석의 역할을 합니다. 장개석 그때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장개석 네. 편에서도 장개석은 이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여긴 당연히 이제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가 그 여기를 이제 신탁 통치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 일본이 여기 있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총독부는 왜 우리가 왜 나가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미친 놈들이군 나가세요라고 해가지고 다 뜯어갖고 나가는 상황인데 미군은 이때 그래 안 나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주체는 우리고 일만 해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군정은 한반도에만 이 남한에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미군정이 들어서요. 미군정이 일본에 들어섰을 때에도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무지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 보는 애들 옛날에 조선 총독부에 있었던 애들 정도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여운현 선생이나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다음 김구 선생님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승만 들어옵니다. 네. 이승만 우리 욕도 많이 하고 비판 지점도 많고 당연히 그 대한민국이 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짓 많이 했지만
그 사람만큼 또 일본 싫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미군이 일본 애들을 쓴다?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난리 칩니다. 이승만부터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운형 말도 조선 총독부 애들을 그대로 쓴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 얘네는 돌려보내. 그럼 이거 누가 할 건데? 예서 미군정이 마지막 타협안으로 내는 게 친일파 정도 쓰자. 왜? 얘네들이 행정은 했잖아. 일만 잘하면 되지. 이게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파리가 해방됐을 때 프랑스 자유 프랑스군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들은 바로 잡아 죽입니다. 그냥 때려 죽였다고 하던데. 바로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몇만 명을 때려잡아 만 몇천 명을 때려잡아 죽이거든. 그러니까 뭘 청산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죽여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저 상황. 직결 처형해야죠. 근데 문제는 너무 세게 나가지는 말고. 네. 우리는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네. 거죠. 김전 선생님 말씀드린 건 일본군도 있었고 안 나가는 상황이니까 안에 있어야 했던 광복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력들이 실제로는 그 행동을 못했던. 네. 그러니까 청산이 안 됐던. 그렇죠. 이게 그걸 의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역사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실로서 설명하자면 한 번에 때려 죽이려면 기회는 그때밖에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 분위기를 좀 탔어야 지나가고 돼. 이제 뭔가 시스템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재판에 회부돼야 되고 맞죠. 인권이라는 걸 지켜줘야 되니까 음. 직후 아니면 사실 직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맞아. 그렇죠. 저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아 직결 처형. 네, 자유 프랑스군이 진짜 기지권 내고 쏴 죽입니다. 아, 그쵸. 예. 프랑스는 네, 그랬죠. 진짜는 그렇게 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청산을 뭐 무리하다 과도하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독일 군들이라든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 당한 사람들을 그럼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야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로 소개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옳다 네네네네네. 그르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네. 만약에 이게 미군정이 들어오는 건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네. 미군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해가지고 이겼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본인들이 미군정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는데 이거 방금 이제 프랑스와의 차이는 뭐냐면 프랑스는 이미 독일의 식민지 일종의 식민지죠. 그 독일의 점령 네. 당하기 이전에 프랑스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 조선이랑 대한제국 있었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전제한권이에요. 민주공화정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발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었던 거죠. 오히려 정보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주먹 쥐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것도 좀 있다고 봐요. 뭐,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어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이거 일제 식민지를 어쨌든 35년 동안 겪어 나가면서 권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무력에 그 큰 힘에 눌려서 살았었던 것에 대한 관성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35년의 그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 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자치기구를 만들고 그 자치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친일파들을 숙청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하나 거론해야 되는 게 친일파 청산 과정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못했었던 분기점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문이 다들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서도 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스크바 삼상이라고 하는 건 미영소입니다. 미영소,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가 해방 직후에 한반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합의되는 것이 신탁 통치였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신탁 통치? 식민지 아니야? 근데 이거를 1945년 12월 27일에 동아일보 일면 머릿 기사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오보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였어요. 원래는
미국이 먼저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데 결국은 근데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저를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아요. 신탁 통치를 주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임시 정부를 두고 임시 정부와 미소 공동의가 합의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건국을 해 나가자가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었는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빨갱이들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고 식민지를 다시 하자 그랬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이게 꺾이고 우리는 다시 신탁 통치를 받게 생겼다가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네. 소련 이꼴 신탁 이꼴 민족 배신. 미국 이꼴 독립 지지 이꼴 우방 이런 이미지가 이미 탁 하고 굳어져 버리게 되고요. 이전까지의 한국 사회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그것은 친일과 반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좌와 우라는 이념 대립으로. 그런데 좌는 빨갱이 이꼴 매국노, 우 이꼴 신탁 통치 반대, 이거는 애국자. 그런데 여기에 친일파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일파들은 애국자로 변모합니다. 이 점이 가장 뼈 아픕니다, 진짜. 네. 반공투사이자 애국자.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군 입장에서도 쓰일 때, 이제 약간 그게 면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좌우 대립이라니까. 왜 좌우 대립이 중요한지 알아? 빨갱이들은 신탁 통치하자 그래.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몰고 가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습니다. 왜? 사실 신탁 통치를 원했던 건 우리잖아.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소공동의에서 사실은 미국 쪽에 유리하게끔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네. 신탁 통치 빨리 하고 미소공동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유리한 판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이 미국에게 유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신탁 통치 반대를 던졌던 애들이 우리의 우군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소공동의가 꾸려지질 않습니다. 결국 발등을 찍고 미소공동의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와해가 되고요. 남북 분단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총선거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었었던 뭐 4.3이나 이제 여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만들어지면서 친일파들은 애국투사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내의 일부 세력에게는 포장되어 있었던 상황이 1948년 5월 무렵이었다. 네.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즈음의 즈음이죠. 정세죠. 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헌법 제 101조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기가 되면서 헌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네. 반민특위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이게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 찬성 103명, 네. 반대 6명으로 반대 여섯 놈. 반대요. 저 어떤 새끼들이에요? 이거 대놓고 친일파였던 그러니까. 놈들 아니야? 요거는 이거? 좀 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승만 근데 들어갈까요? 문제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대법관 10명 이름도 외우는 판에 전 계속 6명이 걸려. 그래요. 네.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난 맞네. 분명히 들어갈 거래 봤댔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 이 왜 이승만은 반대를 하느냐?
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 어쨌든 반대를 하려면 아니 반민법이에요. 네. 지금 식민지배 35년, 만 35년, 횟수로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을 받았었던 거에서 거기에 부역했었던 인간들 처벌하자라고 하는 거에 반대를 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당성을 들고 나오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반민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뭐 초월적인 기관이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특검이에요. 네, 특검법인 건데 이게 국회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네. 이 반민법은 국회 주도입니다. 입법부가 네. 주도한. 입법부가 주도하는 건데 이게 사법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승만과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일단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력을 뛰어넘는다. 그런 거. 두 번째, 그럼 행정부는 뭐 하는데? 예요. 행정부가 허수아비가 돼요. 이거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 위에 있는 법이다. 네. 반민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걸 시종일관 걸고 넘어집니다. 이승만이. 근데 지금 해방 이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다른 법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상황에 어울리는 법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군요.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럼 이라는 거. 어. 그다음 두 번째, 나를 지지하는 국회 내 세력은 반민법에 반대예요. 6명이잖아. 6명. 우리 아니 103명은 찬성하잖아.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승만이 2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때 국회 내에 네. 이승만 편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간선제로 됐을 때 내가 재선될 되지 가능성이 없죠. 재선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로 바꾸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국회 내에서는 이승만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약화되면서 들어가요. 네.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민법이 이승만 입장에서는 꼴배기가 싫어요.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친일파를 데리고 나가면 먼저 결론부터 먼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반민법에 걸리는 사람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경찰들입니다. 네. 그러면 치안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치안 공백에서 중요한 게 뭐냐? 빨갱이 때려잡는 인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승만 입장에서. 그때는 경찰이 전투 경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 특별재판부랑 특경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는 사법, 네. 특경대는 경찰 그렇죠. 대신에 그러니까 반민 특위를 보호하고 잡아들이는 특경대. 그러니까 왜냐면 경찰권을 이승만 입장에서 뺏긴다는 느낌을 하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 경찰은 없어져도 되지 않나? 라는 그렇죠. 느낌도 갖는 건데 이승만 입장이 관철된 거죠 말하자면.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반민특위에 속된 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플러스 조사위원 그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조사위원들이 쫙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명부 작성을 합니다. 명부 작성을 하면은 특별검찰부가 그걸 검토해요. 그 다음에 이 특별검찰이 수사까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설치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에 넘겨져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법부 위에 있는 조직은 맞아요. 네. 네. 특별한 경우인 거니까. 네. 특검이에요, 특검. 네. 이렇게 해서 그 재판을 받으면 특별위원회부터 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검찰부까지의 모든 구성에는 국회 입김이 막강합니다. 국회에서 꾸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사부터 이 재판까지 행정부와 사법부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반민특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걸 좀 경계했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럴 근데-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본인도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라면
그 일제 시대의 잔재를 청소해야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라는 신념 같은 것들은 일단 자기 정치에 밀려난 거네. 이제는 이제 일본을 싫어해 정도 말고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자기 이후에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해진 거지.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네. 아 정말로. 이제 당시 이승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변하는데 이게 대변과 이해라는 거 말고도요. 당시 그냥 이승만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짓을 했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네. 그 사람이 내구조예요. 네. 그 사람이 내구조. 내구조에서는 공산당 때려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게 뭐냐면 친일파 정도는 껴안고 가자. 그래서 계속 언론 프레이를 합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 우리끼리 뭐하러 이렇게 싸웁니까? 좀 온건하게 갑시다. 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9월 말쯤에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법은 통과. 행정부에서도 땅땅땅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다음에 반민특위가 출발을 하는데 자 이제 네. 출발합니다. 네. 반민특위 출발해요. 네. 중앙 조직이 있고요. 네. 지역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48년이면 네. 이미 3년이나 묵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동력이 많이 떨어졌지. 아니요. 안 떨어졌습니다. 백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잡아 죽일 놈들. 친일파 백서. 이게 출발만 하면 때려잡을 놈들이 죽인다. 마을마다 백서가 남아 있습니다. 오. 마을마다. 야, 근데 그러면 그 3년 동안 친일파들도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었겠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던 그 모스크바 3상 이후에 그 딱 구도가 딱 넘어갔을 때 나를 애국자로 포장하는 게 엄청나게 심각했던 거.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살기 위해서는 살기 애국자로 위한. 포장하는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렇죠. 수밖에 없었네. 그 3년 동안 나를 욕하면 빨갱이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거든요. 나를 욕해? 친일파를 욕해? 친일파 욕하는 새끼들 다 빨갱이야. 이러면서 때려잡았거든요. 3년을. 경찰의 비호하에. 네. 그거 묵혀놓은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서가 이미 돌아다녀. 네. 그래서 지역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장난 아닌 거죠. 지역 조직에서 투서가 빗발칩니다. 네. 이게 중앙이 있고요. 지역 네. 조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조직에도 투서가 빗발치고 중앙에도 진짜 막 하루에도 수천 통이 왔대요. 그 묵혀 있었던 그 감정이 어마어마했었던 건 거죠. 아니 그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아니 일제 시대 때 나를 일제에 빌붙어서 나를 괴롭히던 네. 일본 조선인 순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해방되면 저 새끼 좀 누구 잡아가나 했더니 그 새끼가 갑자기 또 이제 빨갱이 잡는다고 애국 경찰이 몽둥이 바꿔들고 또 나를 핍박해. 그렇죠. 이 족 같은 상황이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 이게 받아들일 수 민중 입장에서는. 맞아. 이게 그 1949년 그 반민특위 활동을 기록한 반민 죄상기라는 그 책이 출간된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앞잡이로 조국과 동족을 좀먹던 네.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불타는 원한과 울분을 이제 태극기 날리는 하늘 아래 우리 소리쳐 푸는 날이 돌아왔다. 비록 군정 3년간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참회 대신 간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 주먹을 쳐가며 보아왔으나 오늘 모든 요운이 거쳐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내리고 주검의 터전으로 우리를 몰아내던 이들 매국도배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써 우리 손으로 심판 처단하는 날이 돌아왔다. 이게 느낌이 오세요? 네. 느낌이 오십니까? 이렇게 딱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일파들을 조사합니다. 1호 누굴까요? 1호 체포자. 1호 체포자. 1호 체포자. 이광수? 나는 이강수였으면 좋겠어. 이강수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1호 체포자. 특별 검찰부장 권승열의 지시로 1호 체포자가 나옵니다. 도덕술. 네. 아닙니다. 누구죠? 박흥식이었어요. 박흥식. 네.
박흥식 화신백화점의 사장. 대표적인 재벌인가요? 재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뭐 기업인이죠. 기업인. 일본 친일 기업인이었었던 사람이고 뭐 군용 비행기 헌납하고 도망가려다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하. 일단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어. 얘기가 돌기 시작하자마자 박흥식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 시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튀려고 했구나. 네, 미국 비자를 받으려 시도를 하다가 걸려요. 네. 바로 잡으러 가죠. 네. 뒷문으로 도망가다가 걸립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치사하게. 뒷문을 열고 비상구를 통해 도망을 치다가 잡히고요. 1호 체포자가 딱 잡혔다. 어. 흥분의 도가니. 시작됐다. 아니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잖아 박흥식으로. 네. 어. 영장 발부만 126건 바로 영장 발부 126건 6건 체포된 건수가 106건이었고요. 그중에 기소가 23건 증인으로 호출된 이들만 251명.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출발은 괜찮았네. 굉장히 멋있게 출발했습니다. 네. 박흥식 잡혀오고요. 그다음 말씀하셨던 분들 다 잡혀옵니다. 네. 이광수 잡혀오고 최린 잡혀오고 그다음 문학인들부터 시작해 기업가 싹 잡아 유명한 사람들 A급 친일파들 싹 잡아드립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되는 분 한 분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 그 악질 친일 경찰. 고문 경찰이었죠. 네, 고문 그렇죠. 경찰. 이었었죠. 그 노덕술 같은 경우에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와. 잡혀가는 과정에서도. 일단 그 뒤졌는데 네. 이 싸제 권총이랑 이런 게 막 6정씩 그렇지. 있었고 돈 따로 쟁여놓은 거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한 5, 60억 되는 돈 막 부정축제 이미 해놓은 상황이었었고 일제 부역하면서 축적한 돈이었죠. 일제 부역 이후로도 부역은 합니다. 왜냐면 계속 경찰 생활했으니까요. 미군정에도.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돈 받아 먹었었던 것도 있었고 이 노덕술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분 그다음에 아니 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일을 유명하죠. 갈았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저 새끼 유명했죠. 진짜 죽인다 진짜. 이 사람은 딴 거 다 제끼고요. 개인사적으로 바라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일본 순사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순사 부장까지 갑니다. 고등계 형사였어요.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20년대 이후의 국내 독립운동은 이 사람이 다 때려잡았어요. 신간에 해체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간이고요. 네. 그 이후에도 노동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같이 했던 사회주의 운동가들 때려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간. 그렇게 고문을 잘했대요. 고문회로는 기술자. 노덕술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랬었던 인간. 우리가 나오는 그 잔인한 고문 다. 그 유관순 열사 나오는 그 고문 다 이놈이 한 거예요. 개발도 하고 막 네, 그랬구나. 그래서 네. 일본 경찰들도 혀를 더 얻을렀대요. 이 노덕술한테.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 본인은 조선인인데 일본 놈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더 잔혹하게 네, 했었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야. 3.1운동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경찰은 아니었고 22년에 이제 경찰이 그렇죠.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내는데 이제 공이라고 하기엔 일본 입장에서 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공을 세우면서 이제 자기 입지를 쌓았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세 도독술 그러면 막 치를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무조건 잡아와야 되는데 잡히는 순간에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 반민특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자기는 떵떵거렸대요. 나 못 잡아갈 걸? 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네, 나 못 잡아갈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속 터진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니나 다를까 노덕술이 잡히자마자 문제가 됩니다. 왜요? 노덕술 경찰이니까. 일단 경찰 내에서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찰들 입장에서 당시 이거는 경찰을 타겟팅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그렇게 되면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행정부를 타겟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네, 경찰 조직이 행정 조직이니까 행정부 소속이니까. 행정부 소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아니 노덕술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덕술인데. 그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왜냐면 경찰 내부의 고위 관료들도 다 친일
대부분 다 친일해서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들 잡혀갈까봐 무서웠던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지. 결국은 시몬 케이스가 됐어. 겉으로는 경찰 조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은 했겠지만 맞아요. 속으로는 다 자기 안위가 걱정되었던 거겠지. 예. 그래서 국무회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국무회의 기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노독술의 보석을 결정합니다. 행정부에서. 아, 그리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석방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아 이거는 반민특위 편이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분노 편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무열받네.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 노독술을 연행했던 것 자체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국무회의 기록에 불법 조사관이라고 규정합니다. 불법 조사를 했다라고 네. 불법 조사관을 오히려 연행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의 요거를 반민특위에서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도가 명확해진 거죠. 이승만 정권 대 반민특위 곧 국회 아. 탁 하고 튀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가 탁 하고 격돌을 시작해요. 아. 네. 아 왜 또 요즘이 생각나나요? 결국 당시에 야. 특경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도도 나타나게 되죠. 아. 특경대가 경찰만 검찰로 치환시키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어. 네.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담화문에는 반민특위를 위법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개정법을 올려라 네. 라고 하는 걸 그 담화로 내는데 행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가 부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49년 1, 2월 무렵에 네.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막 그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건가?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국회 뿌락치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된 거구나. 네.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는 없어요. 그렇죠. 재헌국회고. 재헌국회기도 했었고 국회 권한이 이제 나름 권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네.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할 때 계엄을 한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은 받아들였잖아요.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는 국회를 상대로 니네가 하는 거는 잘못됐으니까 계엄을 한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래도 방법을 미 생각해야 군정 돼요. 아니었으면 계엄했을 걸. 군대를 자기가 이때는 미군정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군이 많이 아직까지 아직 남아 있는 남아있었죠. 상황이었죠. 아닙니다. 다 나갔나요? 이때는 미군은 빠져 있고요. 어. 미군은 지금 그 미 군사 고문단 500여 명만 남아 있는 상황. 49년도니까. 네. 이 국회 뿌락치 사건도 여기랑 연결이 돼요. 네.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라고 발표하느냐? 국회 내에 남로당 뿌락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일단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이에요. 네. 다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었었던 김약수를 비롯한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뭘 주장했었냐면 미국과 소련군의 완전 철수, 남북 정치회의 개최, 평화 통일 방안 7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게 지금 미군이 500여 명의 지금 군사 고문단, 네.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 하에 군대가 만들어지려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문단이 필요하다. 고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명을 남겨놨는데 네. 니들도 다 나가. 왜냐? 지금 소련은 지금 철수해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너네 500명이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지금 평화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하려면 이 500명도 나가줬으면 해. 라고 하는 걸 주장한 거예요. 네. 이거를 남로당의 회책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용공 조작을 한 거네. 용공분자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13명을 체포합니다. 친일 경찰 동원해서. 네. 이게 왜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국회에 빨갱이들이 암약하고 있고 네. 가만히 보니 이 13명이 다 반민특위 소속이야. 어. 그럼 반민특위는
빨갱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남로당의 약간 그런 부속 조직 이런 이미지를 확 하고 씌워져 버리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남로당이랑 연관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요번에 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네. 관계 없다. 자, 이것도 매번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형태만 다르지만 똑같아. 부정 선거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계엄은. 먼저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면 실제 남로당이랑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끝까지 안 해요. 아. 바로 그냥 형을 때려버리거든요. 조사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유족들이 이야기를 그렇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조선 노동당이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 예. 그 얘기 항상 하시죠.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만약 이들이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혹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거나 지금 미 군사고문단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분단된 지 1년이 채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남북의 정부가 선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사람들이 남로당 출신이건 공산주의자건 무슨 상관이에요. 할 수 없는 얘기인가요? 이게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까지도 이 중에 뭐 몇 명은 실제로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야기가 많아서 계속 그래서 프레임을 물어봤었던 씌우는 거예요. 거예요. 자꾸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 예.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네. 당대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 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세습되는 북한 모습들을 다 그 그렇지. 모든 북한의 악의적인 모습들을 머릿속에 둔 상태로 우리는 북한을 평가해요. 그렇죠.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를 우리는 다 봐왔고 변질돼서 그게 어떻게 독재로 이어지고 전체주의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익히 알고 네.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이념이고 49년. 처음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할 때만 해도 진짜 순수한 이론이었거든. 네. 이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 지배계급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의 폭거로부터 어떻게 프롤레타리아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순수 이념으로 가득 찰 때는 이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그럼요. 없는 이데올로기였었단 그렇죠. 말이지.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런 이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49년 시점에 뒤집어 씌워서 네. 여기 있었던 국회 뿌락치라고 하는 걸로 연루됐었던 사람들은 실제 남로당 맞네 라고 평가하는 건 대단히 탈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보시는 거는 좀 네.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그렇게 프레임을 왜 씌우려고 했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그 프레임을 씌워서 반민특위를 와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로서 써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에 대한 프레임이 곧 반민특위는 지금 반민족 오히려 반국가들 반국가적 존재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프레임이 새롭게 씌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노독술 석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 사실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6월 3일 날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반민특위 사무실이 민간인들에 의해서 먼저 습격을 받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은 엄청난 숫자의 방공 대회가 열려요. 이승만 주체로. 이승만 주체로 방공 막 행사들이 막 열리면서 반민특위를 해체하라라고 하는 구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6월 3일이 되면은 반민특위 사무실이 1차로 습격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이른바 6.6 6월 6일입니다. 네.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경찰이 갑니다. 네.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하고요.
다량의 서류를 압수해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 누가 네.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냐? 자,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를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 MJANG 입력하시면 5만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 주세요. 네. 네. TBH 샵 읽는데 옆에서 쓱 쓱 옷을 벗어서 난 왜 뭔 짓이야? 요거 이제 한 5개 네. 똑같은 이거 걸로. 3팩 티셔츠 네네네. 그거죠. 요거. 네. 네. 이게 만져보면 가격이 진짜 착한데 네. 엄청 질이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베이직 하우스 애용합니다. 네. 네. 제가 입고 있는 요 예, 티셔츠도 이제 마인드 브릿지. 요거도 마인드 브릿지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이것도 좋습니다. 질이 좋네. 저도 네. 저도 이런 유형의 이것도 마인드 브릿지 아. 건데 네. 좀 보니까 편합니다. 예. 포장 뜯고 바로 입고 오셨네. 그렇죠. 주머니 딱 보니까. 네. 저는 그 젖꼭지인 줄 알았는데. 접힌 모양. 젖꼭지에 저렇게 있으면 너무 가까워.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예. 예. 딱 소위 가다가 나오는. 여름 맞이로 또 그렇죠. 입으셨네요. 네. 저도 오늘 마인드 브릿지인데 저희 다 4명 다 마인드 브릿지로. 아 근데 그 기본 옷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기본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옷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 가격이 착하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가격에 비해 너무 퀄리티는 또 좋아요. 좋아서 자 여러분들 이 합리적 소비하시려면 게다가 또 멋스러운 디자인의 옷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안에 들어간 웬만한 스타일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네,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자 TBH 샵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근홍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요.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플러스 수술비 1,095만 원 지급받으셨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전에 보험점검 필수인 거 아시죠?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장터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기존의 보험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더 당연하게 보험장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그 보험회사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제품, 상품을 가입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혜택도 적고 보험회사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의 보험 제품들을 상품들을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최적화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걸로 하지만 보장은 많이 되는 걸로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 장터였습니다. 1544-5788 보험 장터. 누가 한 거냐? 누가 네.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냐? 이승만? 이승만이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저 원래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기가 AP통신에 아, 인터뷰를 합니다. 네. 내가 시켰다. 내가 시킨 거다. 자백을 했구나. 네, 본인이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경찰들이 서울시경 소속 경찰 440여 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와 경찰의 신분 보장, 더불어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면서 집단 사표를 냅니다. 나머지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 이승만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상덕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반민특위 아니요, 위원장. 반민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을 밤에 찾아가서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되죠. 이제 장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 알아서 해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근데 김상덕 위원장은 이거 거부합니다. 거부를 하고 이렇게 습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자료가 불타기 시작할 때 즈음에 국회에서 1949년 7월 6일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단축하자라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9월까지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제 2개월 남은 거죠. 네. 뭘 하겠습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찰관부터 특별재판관 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요. 위원장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사실상 마무리죠. 네. 마무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들과 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이게 이제 2인 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남은 2개월 동안 그동안 있었던 거 싹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 2개월 동안의 마무리를 거쳐서 반민특위는 공식적으로 해산됩니다. 네. 참, 원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답답하고 경찰은 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찰 역사. 지워버렸죠 그냥. 네, 경찰 역사 경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권짜리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찾아보는데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두 몇 줄. 몇 줄. 예를 들면 뭐 이게 습격 이런 표현은 아니고 해산 표현이 반민특위에 대한 해산 뭐 이런 적이 나와서 그리고 내 양도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들도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라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경찰이 집단 사표를 왜 어떻게 냅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반민특위를 반대하는 거를 그건 지금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역사는 없습니다. 있어도 한 두 줄 정도로 6권짜리 책인데. 네, 6권짜리인데 거기에 대다수는 공비토벌. 그 뒤에 있었던 저기 제주도에서의 아니면 저기 순천에서 그게 이만큼 차지하고 그래서 야, 되게 감추고 싶구나. 네. 씁쓸한 건데 이 네. 이인 위원장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반민특위에는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친일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말들을 많이 남겨요. 우리의 활동은 미약했더라도 후일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민특위 사업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정도면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썼습니다. 뭐지? 뭐야?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남기면서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후일에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책임은 덜면서 본인. 왜 표정 왜 그렇게? 개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개소리지. 개소리네. 네. 왜 집중해서 들었나 지금. 네.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49년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총 41명의 재판을 진행을 하고요.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없다. 있습니다. 한 명? 15명.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그래도? 아니 생각보다 친일파라고 규정 내려져서 실형받은 사람이 35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에 15명. 15명이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말이 되지. 안 되는. 그 15명이 운이 존나 나쁜 거지. 진짜. 노독술도 빠져나가는데 노독술도 빠져나갔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겠나. 아마 꼬리만 잘랐겠지 뭐 15명. 거물이 있었습니까? 그 15명 중에? 없었습니다. 고등계 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만 잘랐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네. 손톱 자른 거야 손톱. 그냥. 아프지도 않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A급 친일파로 이제 규정됐었던 사람들은 무죄 집행유예 병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아이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병이 많이 걸려. 늘 언제나 너 언제나 그렇듯이. 아파 막. 링거 꽂고 휠체어 타고. 네. 이때도 똑같아요. 네. 이때도 똑같습니다. 아니
뭐 시대 상황이라는 건 늘 바뀌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와 그럼요. 이 한 번의 기억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게 거대 권력에는 저항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일제든 뭐 식민 지배를 하는 다른 나라 그 먼저 제국주의 열강이든 아니면 국내 어떤 부정한 권력이든 큰 권력에는 따르는 것이 내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게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 그 느낌이 남아서 계속 영향을 끼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죠. 저도 이게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 없으면 좋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과연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며 오히려 친일이나 뭐 친 다른 나라에 서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그래요?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 자체는 네. 워낙에 또 세요. 반골 기질이 세고 나라는 국민이 구한다, 백성이 구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역사 교육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네. 어떤 역사관 속에서 나의 삶을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무엇을 지향할까에서 조금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서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분노하잖아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문제들이나 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이 어쨌든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지 않을 겁니다. 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전. 네. 저는 그걸 이번 계엄 사태 때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는 오히려 이 국가의 어떤 그 강압적 폭력적 무엇인가의 힘에 네. 저항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이죠. 4.3 사건까지 합치면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거를 봤음에도 나갔잖아요. 그날 국회에 나가고 국회 앞에 그 이후로도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계는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네, 사실. 안 참을 겁니다. 근데 그런 민족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사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서글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그렇죠. 그런 민족한테 어울리지 않는 리더들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부와 권력은 보통 세습되는데 그렇게 그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이 갖고 있던 부와 권력이 지금까지도 세습돼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친일파들이 갖고 있었던 부가 네. 뒤로 오고 막 이런 네. 것들. 뭐 통계를 내보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부가 끊겼느냐? 본인의 실수에서 끊기는 경우는 있었겠죠. 사업을 하다 말아먹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농지개혁이나 이런 과정에서 네. 제대로 변화를 못 해가지고 뭐 네. 땅을 싼값에 팔아먹거나. 아니면 후손이 도박에 빠진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에 빠진다던가 뭐.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부가 끊길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없었죠. 네. 그거는 명확하죠. 네. 저는 사실 이 반민특위를 보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반민특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법조문을 만드는 그 네.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청을 받아갖고 거기 문제된 게 사실은 51조 52조에 소위 말하는 특경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특조위 내에 네.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특별 사법 경찰 특경대 같은 경우 그래서 네. 그때 논의할 때 환민특위 예가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반박하는 것이 아까 말한 삼권 분립이었어요.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별 경찰대 같은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경찰에 넘겨라. 검찰에 넘겨라. 사실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다 그 원한 대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쪽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쪽으로 해석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었지만 이렇게 엉망이 됐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반민특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 삼권 분립의 원리에 훼손된다라고 이제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논리가 여기 들어가.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반민특위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한테 이게 친일청산의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참 놀랐어요. 그 두 개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경찰 조직이 모조리 네. 정권만 들어서면은 다 정권에 빌붙어 갖고 있는 존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은 워낙 경찰 조직도 방대해졌고 그쵸. 그 가운데서도 그냥 경찰 일 열심히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는 것과 네. 당시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조직의 대다수가 친일파 출신이에요. 네. 새로 뽑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네. 거의 대부분이 친일파 출신인데 이들한테 친일파를 잡아오는 역할을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말이 안 되기 돼. 때문에 특별경찰, 특별검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이때 당대 분위기에서 경찰한테 역할을 맡겼다? 노독수리 위원장일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절대 안 되지. 너 왜 노독수의 특경 대장이야? 네. 경찰 대장 오히려 또 친일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로 둔갑시켜가지고 고문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특경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특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과 지금은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오해하실까봐 이거 네네네. 조금 명확하게 하고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네네, 존재한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일단은 국회 뿌락지 사건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한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잘 규명이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반민특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